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넘겼습니다.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판결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헌재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하겠다고 헌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입선출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한덕수 탄핵안은 윤석열보다 13일이나 늦게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국민 위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길 때는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26일 있으니까 그 후에 선고를 하려는 것 같은데 모든 법학자들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헌재가 그런 정치적 논리에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헌재는 스스로 정치적 기구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누굽니까 지금 헌재 안에 있는 법비가. 반드시 국민이 처단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렸던 부산 대저토마토 짭짜리 그리고 성주 참외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짭짜리하고 참외 이 두 가지 제품 오늘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제품 정어리몰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짭짜리 토마토는 3월이 지나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맛도 지금처럼 맛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혹시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은 다 주문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데 참 좋습니다. 입안 가득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맛이 드는데 토마토는 건강에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짭짜리 부산 대저농협에서 인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까지만 소개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 참외도 향이 너무 참 좋은데요. 여기 참외를 제가 앞에다 딱 두고 하는데 향기가 아주 좋아요. 여름철보다 지금 더 향기가 좋아서 성주에서 직송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데 너무 좋아. 이 참외도 오늘까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두 가지 짭짜리 그리고 성주 참외 여러분 많이 시켜서 드시고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넘어갑니다. 행여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제 헌재가 공보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안 한다고. 다음 주에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녹수님 국민 모두가 땡벌이 돼가는 지금 정의가 진정 있는지 헌재가 정치를 하고 선거판까지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되어 가려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셨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늦출 이유가 없고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헌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장 중요하니 먼저 처리한다고 헌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 막 서두르느냐. 선입선출해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하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따른다고 해도 윤석열 탄핵 선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접수된 게 13일 먼저입니다. 근데 왜 한덕수부터 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데는 분명히 그 안에서 무슨 딴소리가 나오기 때문일 텐데 법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비는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를 법비라고 합니다. 지금 헌재에 그런 자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윤석열 선고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조국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영남 전 의원 오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완전히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선고 안 하는 것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한덕수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매우 유감스럽죠. 지난번에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선입 선출 방식은 좀 따르려고 하나 보다. 순서를 지키려나 보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먼저고 헌나 8이고 헌나 9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순서는 지키려나 보다. 이런 또 한 줄기 희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졌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초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할 거다라고 해서 윤석열 선고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갑자기 총리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도 없고 이게 뭔가 적어도 헌재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만 국민이 기다리면서도 좀 납득을 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뒤죽박죽 돼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날 때 종 치잖아요. 그런데 예비종 한번 치잖아요. 5분 전에. 그 예비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한덕수 다음은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자명하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플럼도 없어요. 한 명 남았죠. 근데 경찰청장이 있는데 뭐 경찰청장이야 뭐 그냥 사실은 논외로 쳐야죠.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의 원성이 이제는 더 늦어지면 이제 헌재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원망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이냐 이게. 이 정도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라고 모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건가가 미리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그 교집합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러나? 라는 추정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월요일 날 좀 뭔가 대행을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건가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월화 중에는 기일 지정해서 다음 주엔 반드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헌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백성의 원망을. 헌재 스스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중요하니까 먼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지금 좀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죠. 정영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윤석열 탄핵 변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김정은 원장님, 지금 윤석열 쪽에서 항의했을 때 정영식 재판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얘기했었고 지금까지도 헌법재판관 내부의 어떤 절차상의 진행과 관련해서 만장일치가 아닌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 의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던 게 선입선출 아니냐. 먼저 시작된 것을 순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서 선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건 저희가 이제 추정할 뿐인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왜 26일이냐. 26일 이 시점이 이재명 당대표가 2심 재판 결과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예를 들면 정치적인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매우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선고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양심에 따라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선고 결정 자체에 정치적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의 인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쪽이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많아서 저도 그 이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마저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음 주 뭐 목요일, 금요일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더라고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을 할 거라면 굳이 한덕수를 미리 탄핵 선고를 하던 게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냥 기각이라고 하면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행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한덕수 대행체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헌재에서 선고를 해주지 않게 되면 대통령 파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대행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정무적으로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은 매우 화나시겠습니다만 어쩌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일의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의 파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긍정적인 전조로 해석하시고 여기에 맞게 좀 내일 많이 모이시고 국민적인 여론들을 모아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결론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니 박영식 에디터님. 예. 헌재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친절하지 않게 뭐 이유도 지금 말하지 않고 그저 기일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뭐 이번 주에는 다른 선고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혹은 같은 날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정도인 것이지 그동안 해왔던 설명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친절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일정으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혹은 뭐 기타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먼저 접수됐는가 어떤 변론이 먼저 종결되는 것만 봐더라도 지금 헌재의 논리는 다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보면 더 웃긴 게요. 감사원장 탄핵건이나 검사 탄핵 변론 기일은 한덕수보다 더 늦게 끝났습니다. 한덕수가 더 변론 종결이 일찍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이 먼저 끝난 건 어떤 사건보다 더 먼저 하고 사건이 먼저 접수된 건 어떤 사건보다 더 늦게 하고 이거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지연시킬 게 아니라 좀 이례적으로라도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목요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윽고 지난주 금요일에 해결을 봤어야 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서님, 다음 주 금요일 외친 지가 한 달째요. 징글징글합니다. 예,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김용남 의원님, 도대체 현재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사달이 나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약속을 했단 말이죠.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급하게 중요하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2월 25일 날 결심이 된 이후에 뭐 2주 후 정도면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월 11일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 탄핵 선고가 금요일 날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게 3월 11일 또는 14일 썰이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요. 예. 그 전에 전례가 한 2주 정도였으니까 하고 우리가 봤지만 많은 패널들께서 이건 2주 갈 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 전에 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다니. 그러니까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명확성이라는 입장에서는 2주 안으로 선고가 더 빨리 날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게 3월 17일이 넘어가면 뭔가 이게 사달이 난 거다,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7일이 훌쩍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헌재가 선고 예고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게 이제 전해지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한 말이 다 어긋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2, 3일 전도 아니고 이거는 4일 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재 도대체 뭐 하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우리 놀지 않아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를 4일 전에 예고를 내보낸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안에서 누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 방송에서인가 헌재 복도에서 뭐 고함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저도 전원입니다. 이제 그 고성이 들려왔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이제 듣고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치고받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역시 구속 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들어있던 내란 죄라는 그 단어가 빠진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걸 갖고 또 누군가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너지고 있어요. 예, 무너지고 있고 저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커서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된다면 헌재가 지금 공무원 탄핵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헌재가 개입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헌재에다 맡길 일이 아니다. 왜? 헌재 자체가 지금 정파적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때 봤는데 그게 국민들 여론과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 구성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돼서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됐고 그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탄핵했던 세력들은. 박근혜 때는 이미 70%, 80%가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맡길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사실은 탄핵 제도를 하원이 소추를 하는 상황이고 상원의 100명의 상원의원들이 표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양원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뽑은 선출기관인 상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탄핵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원제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갈 그 국민 대의기구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거기서 탄핵을 결정하도록 해놨는데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말씀대로 이거는 헌재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런 답답한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만약에 헌재에서 고성에 들렸다면 혹시 그런 소리 나온 거 아닐까요?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까? 혹시 요즘 핫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 폭력 남편의 그 용어를 저도 썼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그건 설마 아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뭐 문제 제기한다면,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권성동 소추단장이 다 얘기한 바가 있었잖아요. 뇌물죄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일이니까 뺀다. 그것과 같은 상황으로 내란 죄는 빼고 혐의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뇌물죄하고 이 내란죄 이거는 범주가 너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별 생각들을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했던 5가지 헌재에서 얘기한 거기에 하나도 지금 그것을 벗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엄령 선포부터 해가지고 다 위헌 입법하다는 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특히 저는 뭐 보수를 대변하는 보수 측에서 그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게 보수 아닌가요? 법을 지키는 게 보수 아닙니까? 특별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저는 8대0 확신하고요. 날짜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샤론의 꽃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평의가 끝났는데 밖에 안전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종로구에서 모여 의논한다는 핑계로 종로구와 경찰이 시간을 미루고 아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 헌재에 기다리라고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하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국민투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박영식 앵커, 예. 설마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이유라고 지금 내다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뭐 과도한 이제 상상이나 소설을 지금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이제 다뤘던 어쨌든 뭔가 일이 있다. 그 내부적으로 만장일치로 가져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만한 사람은 분명히 한두 명 정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배경을 예상하기로는 그게 가장 간단한 길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미뤄 짐작한데 이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주 후반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극우나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바를 좀 따라주고 내용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민주당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즉 한독수를 인용이나 혹은 절차상 문제를 삼아서 각하로 복귀를 시켜주는 방안을 일단 깔아주고 금요일에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추측을 해본다면 그런 결론이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다만 한두 명 정도가 만약에 다른 의견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어쨌든 나머지 6명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어쨌든 지금 여론이 원사이드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식이라든지 혹은 뭐 김복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설득할 논리로 한덕수와 관련된 이 탄핵 선고를 각하나 이쪽으로 좀 내어주면서 윤석열의 파면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부분 이런 정도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뇌피셜과 소설인데요. 이런 소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정님, 저는요 수요일 이재명 대표 무죄, 윤석열 파면 생각합니다. 너무 럭키비키하지 않나요? 다들 좀 더 냉정한 생각으로 뜨겁게 마음을 모읍시다. 어차피 탄핵이니까요. 화이팅 하셨고, 들꽃님, 헌재가 뭔데 국민들을 이렇게 피를 말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합니까? 뭡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내일 토요일 광화문으로 300만 모입시다. 지금 국민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헌재가 이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이팡님, 질문이 있습니다. 윤 탄핵 인용 후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선거일을 정하지 않고 이재명 3심 후에 정하겠다고 우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헌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하도 최상목이가 헌법을 안 지키니까. 근데 김종호 원장님,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랬는데 이제는 막 걱정들을 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찌라시의 악패 같은 건데요.
그제 어제 찌라시로 돌았던 게 어떤 거냐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뛰어난 법리를 가지고 판판이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저희 탄핵을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보수적인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4월 18일 정도 거의 가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건지 개각할 건지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지난번 소위 검사 3인의 탄핵과 관련해서 소위 탄핵 선고문에 따르면 8인이 만장일치로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권한이고 설령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줄탄핵 때문에 국정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거를 아니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논거도 마찬가지,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 헌재 내부의 재판관 간의 갈등설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이런 어떤 찌라시들 내용들이나 세간의 언론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이 절차적인 하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을 내놓는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다 예를 들면 탄핵을 시켰어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검찰의 증거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했었고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사소송법 문제와 관련해서 준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재는 계속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해서 탄핵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를 알겠고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한 답답함은 저는 알겠습니다만 헌재가 훨씬 더 이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것과 결합된 대통령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뭐 탄핵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전 진짜 그야말로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단 열매가 국민들 입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한덕수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라.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탄핵 선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 아까 몇 분께서 관련성을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네 분한테 좀 정리 차원에서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하게 된다면 한덕수 탄핵 인용과 기각이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친다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영남 의원님부터 전망을 한번 해 주시죠. 글쎄, 저는 뭐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잖아요. 예. 대대행 체제로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탄핵을 앞서 2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 다 국무총리가 했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그야말로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는 조금 익숙하지만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여부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기각 인용하고는 뭐 사안도 워낙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과 그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덕수가 기각되면 윤석열도 기각이다. 뭐 아니면 그 반대다. 그게 논리적인 연관성 또 법률적인 어떤 그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 보여요. 없다. 예. 다만 이제 김영남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파면시킬 거니까 파면시킨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곤란하니 한덕수 먼저 복귀시켜 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파면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120% 확률로 인용되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 있다고 한다면 한덕수를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적어도 동시에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4월 선거설부터 시작해갖고 6월 12일까지만 선거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온갖 뭐 썰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표 패널들이시니까 좀 우리 애청자님들이 듣게 김종욱의 탄탄TV 예, 좀 광고를 좀 시작해 보려고요. 개인적으로 좀 소심하게 달고 나왔습니다. 이마에 붙이지 그래요. 이마에 붙이면 여기 빵꾸 납니다.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 적습니다. 차마 말씀드리기가 좀.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여러분 김종욱의 탄탄TV 탄탄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좀 탄탄하게 한번 좀 밀어주십시오. 또 저렇게 붙이고 나왔는데 나 아까도 못 봤네. 내가 지금 약간 요즘에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제가 이걸 입으로 얘기하니까 항상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부끄러워요. 달고 있자 그냥. 함께 하자는 거니까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자 탄탄TV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은 방송 중이가 끝나고 제가 곧바로 나 구독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옛날에. 예,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김종욱 원장님은 한덕수 탄핵 선고와 윤석열 파면과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탄핵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한 건 헌법재판관 내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전 전제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 소위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파면되지 않고 기각될 거라는 판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게 윤 대통령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라고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극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그 검찰이나 이런 예를 들면 증거자료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이외에는 본인이 권한대행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위헌위법적인 요소는 있으나 소위 이것을 탄핵할 만한 중대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 살려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위 탄핵을 통해서 파면함으로써 파면 이후에 국가 운영 헌정체제의 안정성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5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보면 이걸 제가 볼 때 기각할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서 소위 윤석열 탄핵의 공감대가 확인된 증거로서 한덕수의 탄핵 선고 기일이 설정된 거다. 저렇게 판단합니다. 예, 소중한 겨우디 탄탄TV 구독하고 왔습니다. 정님 구독 완료. 레티지아님 탄탄TV 구독했어요.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방 100명 늘었습니다. 예.
7,650명이었구만. 예, 뭐 많지가 않아. 근데 방금 100명이 늘었어요. 아유. 끝나면 1,000명 늘 거고. 아유. 여기 댓글 올려주신 분은 7만 몇천 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아유, 안 영이 하나 잘못 붙은 거예요? 또 금방 또 250명 늘었네. 어. 오케이. 아무튼 탄탄TV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선거 전에 한덕수 선고를 하는 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기각되면은 그것은 결국 뭐 윤석열 파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궁금해요. 다 아전 인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되고 석방됐을 때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한덕수 총리 뭐 한 5가지 혐의로 저희가 이제 그 탄핵 심판대에 올렸는데 그 중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부분,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 임명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게 위헌이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헌재가 밝혔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 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그러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어떤 중대한 반헌법적인 행위인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앞에 뭐 내란 혐의랄지 뭐 한동훈하고 무슨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뭐 헌법에도 없는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한 혐의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물론 151명이 뭐 가결 조건이냐 그 정족수 가지고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151명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대통령 조기 대선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빨리 이거를 판단을 해서 기각 판단을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저는 파면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얼마나 많은 억측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4대 4니 그때도 8명이지 않았습니까? 재판관이. 4대 4니 6대 2니 뭐 8대 0이니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은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관의 그 전직 재판관의 입을 빌어서 처음부터 8대 0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말도 안 되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분도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는데 8대 0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최소한의 상식을 믿고 싶고요. 월요일 날 아쉽지만 한덕수 총리 거는 기각이 되고 들어와서 대선 준비해라라는 저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참고로요. 안창호라는 예.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그때도 인용이었어요. 네, 그때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손들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손들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나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 결정문은 역사에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과 자기가 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건 내부에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5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내란 세력 스스로가 다 인정한 증거들이 다 변론 과정에서 다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뭐 8대 0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된다면 사실 윤석열 덕보는 겁니다. 한덕수도 파면 돼야지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은 2가지 이유죠. 하나는 너 그거 계엄 방조했잖아. 그리고 동조했잖아. 그런 것 하나. 그리고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면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이 파면시킬 거니까 너는 그 자리 좀 잘 지켜서 대선 관리 잘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뭐 이걸 가지고 한덕수 기각하면은 윤석열도 기각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좀 따져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가결 정적수를 151명으로 볼 거냐, 3분의 2로 볼 거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그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 명문화되어 있는 조문에는 이제 직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200석, 뭐 그리고 총리의 경우에는 150석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부 소수설에 의하면 헌법재판의 그 주석서라고 하죠. 해설서에는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목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사실 다수의 법률가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대전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 이런 행위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 큰 전제는 여당과 극우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당신들의 어떤 의견을 대다수 우리가 수용해주고 받아주겠다.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보다 뭐 먼저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 그리고 검사 탄핵 때 뭐 선입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까지 다 따라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기각은요. 또 한 번의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 좀 다른 의견인데요.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판단을 해버리면 아마 똑같이 극우 내지는 여당 주류 세력들이 그러면 윤석열도 기각을 줘야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헌법재판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 이상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의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들어서 각하를 준다. 즉 인용이나 기각 판단을 하지 않고 한덕수를 직무에 복귀시켜주는 선택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결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판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동일한 이제 사안을 겪게 된다면 이게 뭐랄까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결정이긴 한데 지금의 혼란과 어떤 국민 통합을 가장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것과 좀 연결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국민들이 한 번 더 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관님 항상 집회 소식을 알려주시는데 정어리님들께 내일은 광장에서 3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장소 안국역 1번 출구대로 앞 시간 오후 3시부터 촛불행동은 한 장소에서 야5당 및 비상행동 집회에 동참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 및 야4당 범국민대회 장소 광화문대로 시간 오후 4시부터 세 번째 16차 비상행동 장소 광화문대로 행사 후 행진도 합니다. 그러셨는데요. 예, 이제 보여줘야죠.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셨는데 내일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겠지만요.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에요. 지금 절마가 아무리 늘어지고 술 좋아하고 그래도 요즘 마시는 술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며칠이나 거기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뭐 정신 나간 판사하고 그 개새끼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풀어줬지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그 김성훈 경호차장 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 들어보면 참 가관이더군요. 김건희가 왜 그렇게 조용하나 했더니 그 안에서 또 그런 소리 막 하고 있었더라고요. 총 놔뒀다 뭐 하냐고. 참 김건희답습니다. 김건희다워요. 요즘 조용하다 싶었는데 최근에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이뇨한 의원이 전했죠. 그 단식하고 있는 분들한테 단식을 철회해달라.
그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식일을 그 사람들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자는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응? 지난번에 서부지법 난동을 부렸던 폭도들을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지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자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걸 걱정해야지 자기 지지하고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만 걱정하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구를 지키던 자들도 이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정말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덕수 월요일 날 하면 곧바로 뭐 그다음 이제 윤석열 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파면되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주로를 차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순순히 나올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 구속시켜 놓으면 뭐 어디 가겠어요? 꼼짝 못하고 잡혀가겠지요. 그런데 오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도 오늘 영장 심사 같이 하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오늘 10시 지금 반부터. 예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한번 좀 짚어보죠. 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김영남 의원님 참 저것도 우여곡절 네 번째 만에 지금 이제 영장 청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번 연속 기각됐다가 뭐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민간 위원들이 그러니까 검찰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 뭐 다수 의견을 내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난 바로 그 다음 날 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경찰에서는 열 하루 이상 영장을 들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을 하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영장이죠. 오늘 심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참 어떤 예측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틀렸어요. 그동안 구속 취소로 석방될 거라고 생각한 법조인들 거의 없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 빼고는 그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요새 뭔 예측을 하면. 김정은 원장님 뭐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주기현 판사가 실질 심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직위원이죠? 예, 주기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경찰이 3번 정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는 경찰도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검찰이 계속 그걸 기각하고 반려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뭔가 좀 소명이 안 됐다는 등의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영장 심의에서 왔던 소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영장을 청구를 안 하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한 상황에서 수사를 했을 때만이 실체적 진실과 조사,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여론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지 최근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세간의 의구심 자체가 거의 사실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김성훈이라는 자가 증거인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 스스로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법원이 그 주기현 판사 때문에 실추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도 맞고 법원이 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은 진작 구속이 됐어야지요. 김성훈이 제일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윤석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경호 3부장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 막 해임시켜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보면 김성훈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이랬던 자입니다. 이랬던 놈을 아직까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검찰은 무엇 때문에 저런 자를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검찰도 내통한 자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3번이나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따져보지도 않고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있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도 분명히 저는 한통속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좀 석연치 않긴 합니다. 왜 이번에는 물론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건 해야 하는 게 맞다 청구하는 게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찰이 그나마도 며칠 동안 또 뭉개고 있었어요. 곧바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뭉갠 것도 저는 뭐 경찰도 한심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비협헌이 뭐 원격으로 다 뭐가 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증거가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저는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인데 이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은 경찰의 관련 뭐 내용들을 제출을 하면서도 본인이 삭제 지시했다는 그 지시사항도 은폐하고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봐서도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돼야지만 차제에 어차피 헌재 선고가 늦어진 김에 또 뭔가를 거의 목숨공을 막으려는 김건희 라인들 아닙니까? 김성훈도 그렇고 이광우 본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파면으로 가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아울러 하게 됩니다. 박영식 앵커님, 일단 김성훈 구속시켜 놓고 이광우도 구속시켜 놓으면 아마 이제 윤석열은 거의 허전할 거예요.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미 인사보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보도가 됐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류의 인사들이 요직을 혹시나 차지하고 앉아서 나중에 윤석열 재구속 시점이 됐을 때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어떤 구속영장 재집행을 방해하려고 든다라고 하면 그 대목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헤드라고 볼 수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 본부장을 일단은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뭐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를 그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덮어줬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의 포렌식을 통해서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 새롭게 어쨌든 보도가 됐다라는 점이고, 그 지점을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발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9대0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영장 청구의 어떤 압박을 검찰 스스로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기 사용의 이 어떤 압박을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도 했지만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이미 다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 가족부 사무실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미리 비치해놓고 실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총기를 사용할 것처럼 지시를 했다라는 점도 드러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입니다. 게다가 총을 왜 쏘지 않았냐라고 요구했던 사람도 김건희 씨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 차후에 만약에 김성훈과 이광우 같은 사람이 그 직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뭐 재구속 시점이 이루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오늘 구속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우리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지금 김정은 원장님, 두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별짓, 큰일 날 뻔했네요. 별짓을 다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소위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증거를 닥치는 대로 인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검찰도 저희 그런 저간의 과정에서 거의 개입돼 있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의 판단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야, 다행이다. 빼놓을 수 있겠네. 빼와야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인 제가 볼 때 증거 인멸 작업들이 지금 아마 벌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왜 중요하냐면 증거 인멸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됐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김성훈의 건재함이었거든요. 그 건재함이 사라지게 됐을 때 보수층 또 그 구구 같은 경우 소위 이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발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뭘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발부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것 자체는 직위원 2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새벽 김성훈의 구속영장 발부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인멸의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이 나와서 벌어졌던 우리의 불안감들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원이 저는 법률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다른 판단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럼 무조건 구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영장 심사를 서부지법에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폭동도 있었고 심지어는 총기 사용도 감행하려고 했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장 심사를 하면서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딱 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김성훈과 이광우 본부장 두 사람이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같이 입건된 게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하고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보복이 이루어졌던 게 왜 우려가 되냐고 하면 이 어쨌든 내란 잔당 세력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뿌리가 남아 있어서 계속 열매를 맺고 줄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성훈, 이광우를 구속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잔당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등 이런 공범들까지도 함께 이 신병 처리가 되어야만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 중에 양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윤석열 재구속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파면 후 내란 특검을 그렇죠. 통해서 네, 반드시 그렇죠.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면하면 일정 부분은 이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면과 동시에 저는 그거보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좀 머뭇거리겠죠. 파면과 동시에 김건희 출국 금지 계엄 초기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도 좀 이상하기는 해요. 직위원 같은 자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김성훈이 2차 영장 집행할 당시에 수행 경호부장한테 다 나가라 뭐더라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 이자가 아주 뭐 말의 절반을 욕설을 쓰는가 봐요. 윤석열 닮아서 그런가? 다 나가라 XXX더라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 XXX야 차 대라는데 안 되냐 그랬는가 봐요. 저는 뭐 주둥이를 그런데 지금 아마 영장 심사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은 잘못된 보도다. 그랬을까요? 윤석열 안전이 최우선이다. 처벌이 두려워 임무 소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박영시 장관님. 네. 이 카메라 기자 촬영, 사진 기자 촬영을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볼펜 기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사진 기자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 또 왜 그런지 또 이해가 안 가요. 김성훈이가 뭔데 그걸 그렇게
보호를 해주죠. 이거는 사실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어떤 피의자 혹은 뭐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대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굳이 그 의견을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지금 앵커님 질문 그대로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그 오만방자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영장 실질심사를 출석하면서 하는 그 언급이라는 것이 뭐 경호 임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률에 따라 했다라면서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 소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내용 중에는 체포영장 집행, 즉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을 실제 총으로 쏠 가능성까지 있었다라는 점을 지금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속의 사유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게요.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그 가족부 데스크에 가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그런데 쏘라고 준 것인데 왜 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은 직원이 들은 그대로 보고를 했던 내용이 영장 신청에 담겨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카더라 통신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요. 영장 신청서가 뭐 장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라고 담겨 있던 것은 경호처 직원이 자신이 구두 지시를 받았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자신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그 보고서를 올립니다. 상관에게 보고서를 올린 경호처 직원의 그 보고서가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카더라가 아닙니다.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을 한들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이면은 되게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은 뭐 밤 늦게나 뭐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 뭐 이거를 뭐 날을 넘겨서까지 그 검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위반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지요.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도 특수공무집행 밤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또 적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 5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오늘 발의하면 의결을 언제 하는가요? 일단 본회의가 열렸을 때 보고가 돼야죠. 예. 보고가 되면 이제 48시간 이내에 그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고요. 예, 다음 주쯤 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건으로. 최상목이야말로 탄핵 파면 정말 뭐 빼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때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요건이 과반수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판단을 하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또 연동될 수가 있고요. 최상목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임명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기간이 틀리잖아요. 한덕수는 3명에 대해서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서 탄핵이 바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 지금 최상목의 경우에는 뭐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아주 오랜 기간이 경과돼서, 그러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의 상당 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헌재 판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거고, 앞서 이제 절차 과반수냐 3분의 2이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 선고를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그 정족수 문제, 그러니까 200명이냐 150명이냐 문제는 이번 월요일 날 선고할 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한덕수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헌재 판결문 내용을 봐야겠죠. 이게 위헌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중대성으로 볼 것인가. 근데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라고 적시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하나 있는 건데,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헌재가 판단을 안 했을 때 임명을 안 한 것이고, 헌재가 소위 이 최상목의 행태에 대해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그것을 안 한 부분은 헌법을 준수할 어떤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너는 당연히 파면해도 마땅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헌재가 매우 일관성 있는 판단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신 지금까지 헌재나 법원이나 이 판단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야, 그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이걸 계속 무시하고 지금 3주 4주가 간다? 제가 볼 때 이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죠. 거의 수준 자체가. 헌정체제를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정부의 통치행위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봐준다? 헌재가? 야, 이거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앞으로 누구든지 여기 와서 중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전 그건 좀 사정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면이 다음 주에 탄핵이 소추가 된다면 저는 요 지점을 월요일과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상목은 해도 너무했어요. 최상목은 입이 10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지금 반헌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국민을 향해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본인도 승복 안 하고 있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본인도 헌재에서 이거 안 하면 위헌이고 국회 권한 침해야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뚱으로도 안 들으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하면서는 다음 대권을 꿈꾸느냐 했더니 현재까지는 내 일에 정말 이런 사람을, 그리고는 또 거부권 행사 9번째 하고 있잖아요. 대행에 대행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사람을 저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도요. 아니 우리가 부국장 대우라고 타이틀을 붙이면 부국장입니까? 아니 부국장이 이제 국장 대우 부국장 이러면 국장입니까? 부국장입니까? 국장 월급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있지 151명이면 충분하죠. 저는 헌재가 이것도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죠. 그렇죠. 지위 대행이 아니고. 아, 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요. A4 용지랑 쪽지를 헷갈리는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로 접었는지 세로로 접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고, 대통령이 준 쪽지 A4 용지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이고요. 이게 제가 볼 때 헌재가 이거 날려야 돼요. 안 날리면. 근데 이거 만약에 헌재가 이 최상목 파면을 하면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존중한다고요. 그러고 또 계속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이거 주문을 하는 순간부터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출근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출근하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뭐랄까 심심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존재감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참 오랜 기간 없어 왔는데, 최상목이 워낙에 사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쯤 되면은 최상목이 낫냐 한덕수가 낫냐 차라리 한덕수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왜 최상목 그냥 탄핵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저는 이번에는 전 더불어민주당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미 법률위원회에서
최상목 대행과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을 하기로 검토했고 오늘 아마 제가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미 묻혀뒀던 사건이고 저는 이게 고발이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15년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일 때 안종범은 기소되고 본인만 빠져 있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전례에 대해서 뇌물죄, 강요죄와 관련돼서 고발한다라고 하니 지금 요즘엔 최상목이 아니라 최상목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심장이 모기만한 인간에게 또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간이 코알만 하다라고 알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음에 이런 고난대행이 탄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레티지아 님이요. 상목이는 모기 목숨입니다. 그러셨고요. 김기훈님. 대행을 국민투표로 뽑나요? 뭔 200석?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네. 이자도 아주 참. 예, 뭐 발의를 하고 다음 주에 의결하고 근데 민주당이 좀 너무 봐줬어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상목 헌재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 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 자가 앞장서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려도 안 따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고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도 헌재 판결 안 따르는데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 우리가 왜 그거를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하여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김용남 의원님하고 김유정 의원님 두 분 오시니까 제가 그 영상 최근에 본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왜 JTBC 5대0 라이브 줄리? 네, 줄리. 와. 저희도 현장에서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국힘 패널이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장황하게 상세히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별로 이렇게 못 보던 패널인데 지난번에 김유정 의원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유정 의원님이 벙 찌더라고. 또 부황당했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의원 아니고요. 네. 기자 출신이고. 기자? 예,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부하고 어디 출입도 했다 그러고요. 정경재 정행 대변인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입니다. 청주 어디 흥덕군지 뭐 어딘지 당협위원장인데요. 네. 그리고 당 대변인입니다. 지금 예. 요거는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못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지금 보고 싶어서 영상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한번 어떤 그거 봐야 돼요.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한 5분짜리로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누가 보면은 야당 쪽 패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예. 이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예. 그다음에 또 관계사가 뭐 거기는 뭐 400억 이상 시세 차익이었다 막 이런 얘기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정무위 출석해가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 관련돼가지고 주가 조작 얘기를 하던 참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왜 김건희 앞에서 멈추냐 맨날 뭐 명운을 걸고 한다더니 왜 다 멈추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그렇게 비판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다 꺼내서 주저리 막 라마다 르네상스 막 삼부토건 뭐 술집 줄리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고맙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맞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대받아치기도 했었는데 아니 심지어 본인이 줄리라고 불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거 맞죠?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또 놓치지 않잖아요, 그거. 지난주에 제가 저 케이블 방송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때는 멀쩡한 국민의힘 패널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그리고 당황했나 보다. 재밌는 점이 그 김동원 대변인이 김동원. 그 오세훈 시장 동서예요. 오. 그래요? 화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동서예요. 그러면 일부러 줄리 얘기한 거네. 그런 복선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오세훈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어제 어떤 패널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 용산에서 정리하고 있다. 너는 안 돼.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오세훈 몇몇 지금 정리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동서 그 수사할 거를 알고 압수수색 들어올 거를 알고 미리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걸까요?
아니 언급조차 안 하는 게 원래 대변인들의 뭐랄까 암묵적인 불문율이고 암묵적인 합의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그때 줄리였다고 막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 줄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아니, 없어 그리고 면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줄리나 뭐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않았는데. 단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와의 어떤 연계 의혹을 얘기한 건데 갑자기 줄리의 뭐 르네상스 호텔에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계속 뭐 의혹이라고 뒤늦게 붙이시긴 했는데 그때 삼부토건이 뭐 누구였고 그때 리을자 호텔이 있었고 그런 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이고 아니, 김유정 의원 안 넘어가죠 그냥. 네, 제가 아이고. 놓칠 수 없죠.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요. 기자 출신이라니까. 기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꿰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아니건. 무슨 기자까지 가요? 저거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아니 본인은 얘기만 안 하는 디테일하게 거지. 아는 거죠. 세부적인 상황까지. 그러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주장이 뒤에 있는데 어떤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주장을 실으려고 하는 뭐랄까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일했던 언론인들의 그런 설명 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이 생긴 거 아닌가. 저 이 방송 이후에 사실은 시간 순서로 따지면 저 방송 이후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로 기억해요. 동서라는 걸 알고. 근데 이마카 TV인가 편집을 참 잘했어요. 김용남 의원님, 김유정님 뿅뿅 하는 게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현장에서 약간 당황했어요. 저도. 황당하고요. 다 빵 터졌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복형 금감위원장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계좌를 한 역대 사상 최대로 한 200여 개 계좌를 거토로 다 조사할 거다. 그랬는데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김건희하고 원희룡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이게 있을 수 있냐, 꼭지점인데 누가 봐도 가장 의혹의 중심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리 의혹도 아니고요. 그때 술집에서 예명이 줄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혹도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는 상당히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신경 안 쓰게 생겼어.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신경 지금 쓰지 말라고. 하여튼 종편이나 콩쿠르에서 김동원 대변인을 자주 불러가지고요. 얘기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패널로 모셔? 아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를 제일 먼저 강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손아래 동서예요. 그렇군요. 근데 왜 오세훈 시장부터 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원래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가 첫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세상에 알려진 것도 제일 많은 부분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못 건드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묻을 수도 없고 묻히지도 않아요. 명태균 게이트는. 왜냐하면 명태균 스스로가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계속 던지잖아요. 이렇게 증거나 이런 거, 녹취 파일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김건희 다음으로 인지도나 뭐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순서로 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 본인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이 가장 안 좋아.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제일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수사부터 시작한 거죠. 전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시장보다 더 만만한가요? 그렇죠. 사실은. 네.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뭐 너무 오래된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뭐랄까요. 기교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빨? 술을 쓰는 데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이 한 수 위죠. 근데 제가 봐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 비상계엄 할 때 위헌 위법적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자기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최근에는 서울 집값 올리게 만들어가지고 정부 엄청 공격하게 만들어내는
빌밀도 이 오세훈이 했으니까 정부도 싫어할 거고 당연히 윤석열도 싫어할 거고 김건희는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갖다가 넘기기 위해서는 저 오세훈 치고 홍준표 치고 주연 막 쳐.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겠죠. 나와서 줄리 얘기를 막 해. 상관도 없는데. 그게 저게- 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맞아요. 그리고 화요일인데 어제- 목요일 날 압수수색 들어간 어제 거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갔죠 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따라가 보면 지금 김한정 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피의자 오세훈이라는 대목이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오세훈과 홍준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오세훈은 피의자로 적시가 되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연결고리가 지금 홍준표 시장 쪽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피의자 오세훈이라고 적시할 만한 사안이 이미 검찰의 수사로 오세훈 쪽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진전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쪽은 지금 오세훈 시장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김한정 씨의 진술도 사실 상당 부분 이미 나왔고 이미 대납을 해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돈의 흐름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찌 보면 이지한 게 오세훈 시장 쪽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지금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된 건도 검찰이 상당 부분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의 흐름은 오세훈 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의 이 두 갈래로 가장 먼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인가요? 결론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른바 명태균 묻지 않은 비명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인가 보니까 김문숙 한 자릿수 나왔던데.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부부가 김문수 장관 외에 다른 선택지를 할 지금 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니 난 김건희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김건희하고 이재명 대표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니까요.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눈 뜨고 못 볼 짓을 하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아이고 대선 후보 나온다고 그래서. 근데 장성철 수장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는지 몰라. 파이프가 많아요 보니까요. 예? 파이프가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파이프에서. 그게 무슨 파이프? 그게 말이 되는 정보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저한테 다니니까. 그러십니까? 장성철이 입으로 한 건데 왜 제가 욕으로 담아가야 됩니까? 예, 오늘 배국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죄송한데 저하고 박영식하고 아까 그 얘기 같이 들었어요. 하는 행사가 내일 예.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보니까 뭐 우리 정어리 TV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요. 여기서 하시죠 그럼. 라이브 중계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탄핵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그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로 마련한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가 분야를 좀 나눠가지고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님은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 2030 세대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것 같고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돼서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언급을 주시고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시대 정신이나 이제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신인규 정바세 대표가 언급을 하고요. 저는 이제 언론개혁 파트를 좀 담당했기 때문에 뉴미디어와 레거시 간의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두 매체가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언제죠?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국회에 원래 내일 오후 잡은 것은 이미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걸 생각하고 잡으신 거였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월 22일 오후 2시에 잡으면서 이때까지는 뭐 되겠지. 세상 없어도 네.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마지노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제목도 탄핵 결정 이후 이렇게 뽑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예상이 빗나갔고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장소도 좀 넓은 데를 잡았으니까요.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 누구나 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패널 분들이 하는 세미나니까 참 들으실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죠. 프리보이님께서 주신 글로 오늘 클로징을 대신할까요?
최고가 되려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를 이길 수 없으며 최선을 다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님들께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광장에서 스트레스 풀고 즐깁시다 그러셨는데 예, 위로가 됩니다만 너무나 힘들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손 꼽는 것도 제가 사실은 포기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너네들은 나중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 정어리원님들 요즘에 도인이 많이 되셨어요. 정말 도를 닦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